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39번째 원자번호 39번 이트륨입니다. 본격적인 히토류의 시작이자 미량으로도 많은 것을 바꾸는 이트륨의 화학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트륨을 비롯한 히토류 원소의 발견은 칼 악셀 아레니우스가 찾아낸 하나의 광석에서 시작됩니다. 아레니우스라는 성이 동일하지만 고전 산념기론의 선구자 스반테 아레니우스와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연히 성이 같은 두 사람일 뿐이지만 흔치 않은 성씨임을 알 수 있듯 같은 스웨덴 화학자들입니다. 칼 악셀 아레니우스는 스웨덴의 군인이자 아마추어 지질학자 겸 화학자였습니다. 아마추어라기에는 유명 인물들과의 관계가 깊은데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를 환승하는 동안 프랑스 화학자이자 화학의 두 번째 아버지인 앙투안 라부아제를 만나게 됩니다. 라부아제에는 화약을 비롯해 연소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해왔으며 폭발물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자연스레 아레니우스의 관심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후 아레니우스가 스웨덴군의 화약 제조 및 검사 책임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후 1816년에서 1817년 동안은 화학의 세 번째 아버지인 옌스 야코프 베르셀리우스의 수업에 참석하며 화학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등 아레니우스는 심하게 진심인 아마추어 화학자였습니다. 아레니우스는 스웨덴의 광산 지역에서 하나의 검은 돌을 발견합니다. 위테르비 지역에서 발견되어 위테르바이트라 이름 붙게 된 이 광석은 이후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가돌리나이트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히토류 분리와 발견의 시작이 되었던 요한 가돌린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가돌린이 분석했던 광석은 검은색 부분과 붉은색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검은 광물이 가돌리나이트입니다. 가돌리나이트로부터 확인된 원소들만 해도 터뷴, 디스프로슘, 홀뮴, 어뷴, 툴륨, 이터뷴, 루테튬, 그리고 이트륨의 8종류이며 세라이트라는 붉은 광석 부분에서는 세륨, 네오디뮴, 란타넘, 사마륨, 유로듐, 가돌리뮴과 프라세오디뮴의 7가지 원소가 분리됩니다. 이처럼 단 하나의 돌에서 방사성 원소인 프로메튬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히토류가 발견된 셈이니 주기율표의 발명 이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스웨덴의 위테르비 광산은 히토류의 시작점입니다. 도대체 위테르비가 어디일지 지도에 검색해 보신다면 가장 먼저 맵에서 검색되는 것은 스웨덴 예테보리 북부입니다.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다크 툴랭컬리티나 인플레임즈와 같은 밴드들을 예테보리 메탈이라 부르는 것처럼 아주 좋은 느낌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역이 아닙니다. 히토류가 발견된 위테르비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동북부에 위치한 박스홀름주의 위테르비입니다. 위테르비에서 발견된 광석으로부터 여러 히토류 원소가 분리된 만큼 지역 이름을 딴 원소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터뷴, 이트륨, 터뷴, 어뷴 네 원소 모두 위테르비라는 단어에서 일부를 가져와 원소 이름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이들 히토류 원소는 스칸듐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단순히 존재량이 적기 때문이 아닌 서로 모여들어 금속이나 광석을 잘 만들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토양에 희박한 농도로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첨단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히토류의 확보나 분리는 언제나 중요한 목표이며 유독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에서는 히토류가 광석의 형태로 발견되어 이트륨을 시작으로 삼은 히토류 발견이 가능했습니다. 히토류가 실제로는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은 지각 내 원소 함량 비교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소인 산소와 규소, 철, 알루미늄, 타이타늄 등에 비해서는 당연히 적은 함량이지만 전선의 재료인 구리나 다양한 합금에 사용되는 아연과 니켈, 코발트와 절마늄 등에 비교한다면 매장량이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은 비싸지만 희소 원소라는 생각이 쉽게 들진 않는 은이나 금, 백금 등에 비하면 1000배 이상 풍부할 정도죠. 히토류는 채굴뿐 아니라 후에 소개하겠지만 정련 과정이 매우 어렵고 많은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국가가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토라는 표현은 이로 인해 붙게 된 셈이며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적거나 희박한 원소는 아닌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레니우스가 발견한 광석에 수많은 히토류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게 사실일까요? 물론 수많은 원소가 하나의 광석을 이루기도 하지만
히토류 발견이 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다소 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돌리나이트 역시 함유된 주 원소종에 따라 가돌리나이트 세륨, 네오디뮴, 이트륨으로 구분됩니다. 세 종류 가돌리나이트의 모습 역시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상임이 확인되지만 결정 형태나 결정 크기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가돌리나이트 네오디뮴의 구성 성분은 희소한 함량의 히토리 원소 구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중 규산염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포함된 이트륨의 분리와 발견이 가장 쉽게 이루어졌을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레니우스의 광석을 이용해 이트륨을 발견한 요한 가돌리는 스웨덴의 화학자였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으며 친분 관계로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인물로는 먼저 망가니즈를 분리한 요한 고틀리브 간, 그리고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산소, 바륨, 몰리브데넘, 텅스텐의 분리, 그리고 시아나수소나 플로리나수소산, 황화수소 등 독성 기체들에 대한 최초 발견자 및 전문가였던 칼 비렐름 쉘레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스웨덴 화학자들로 원소의 발견과 분리에 전문성을 가졌던 만큼 가돌린의 히토류 분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돌린은 스트론튬을 발견했던 아일랜드의 아데아 크로포드와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크룩쉔크와도 공동 연구자 관계였던 만큼 감춰진 원소 발견의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정련된 이트륨 금속 사진을 찾아보면 머리카락처럼 균열을 이루며 갈라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히토리 원소들은 연성이 높은 무른 금속에 해당하며 쉽게 산소와 결합해 산화되기 때문에 가느다랗게 갈라지는 형태로 금속이 변형됩니다. 순수한 금속 형태로 정련해 보관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은 산화물 형태로 저장 및 활용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이트륨을 분리하는 장대한 과정을 따라가 본다면 이트륨과 다른 히토리 원소들이 혼합된 가돌리나이트를 시작물질로 분쇄하는 작업으로부터입니다. 분쇄된 이트륨 광석은 황산과 반응시키는데 히토류는 산화 저항성이 낮아 모두 이온 형태로 녹이는 것이 가능하죠. 이후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한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을 통해 히토류 양이온들을 흡착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옥살산을 첨가하면 이트륨 옥살산염의 형태로 침전되는데 산소 조건하에서 가열하면 산화물 형태인 이트리아로 변환이 가능하죠. 생성된 산화 이트륨을 플로리나 수소산과 반응시켜 플로리나 이트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높은 순도로 얻고 싶다면 질산염을 첨가해 가벼운 란탄엄족 원소를 침전시켜 제거하고 사이오사이아네이트로 무거운 란탄엄족 원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99.999%의 이트륨 염이 얻어집니다. 이미 강산과 플로리나 수소산 등 온갖 위험한 물질들을 다 사용해야만 정제가 가능함이 체감되죠. 만약 금속 상태의 이트륨을 원한다면 여기 환원제를 투입해야 하는데 환원제는 금속 상태로 만들어진 포타슘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이트륨이 알루미늄보다 비싼 금속 원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이트륨 산화물 생산량은 약 6,400톤 정도이며 이트륨 금속은 이에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톤뿐입니다. 산화물로도 사용이 충분히 용이하며 금속 정련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생산 수치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중간 생성물인 플로리나 이트륨도 광학유리 등으로 사용되기 좋은데 자외선 영역인 193나노미터부터 원적외선인 14,000나노미터까지의 모든 범위에서 빛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광학적으로 투명한 세라믹 재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트륨은 3족 5주기 원소로 스칸듐의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칸듐과 이트륨, 그리고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원소를 한데 묶어 히토류로 구분하게 됩니다. 무려 15개의 란탄엄족 원소와 같은 그룹으로 고려되는 것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학적 성질들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바로 옆에 위치한 스트론튬이나 지르코늄과는 성질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이트륨 원자만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원자 번호와 같은 39개의 양성자로 핵이 이루어집니다. 중성자 개수는 동위원소에 따라 다양하지만 안정한 이트륨 원자를 고려한다면 모처럼 단 하나의 답이 존재합니다. 50개의 중성자인 조건만이 안정한 형태가 됩니다. 결국 이트륨 A리9은 자연 존재량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유일하게 안정한 동위원소이며 그 외 동위원소들은 길어야 100일 남짓한 반감기를 가져 모두 빠르게 붕괴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개할 다양한 응용 분야들은 모두 이트륨 에이리나잇을 활용한 결과들입니다. 이트륨의 정년에 포타슘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다른 금속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트륨을 다른 금속의 정년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이트륨보다 값비싼 금속이어야 의미가 있겠죠. 바로 신의 금속이라 불릴 수 있을 원자번호 22번 타이타늄입니다. 산업적 규모로 적용되는 금속 타이타늄 생산은 크롤 공정이라 불립니다. 타이타늄 산화물 광석을 약 1000도의 고온에서 코크스 및 염소 가스와 반응시켜 타이타늄을 염화물로 변화시킵니다. 무산소 조성의 사염화 타이타늄은 금속 마그네슘을 이용해 환원되어 금속 타이타늄으로 분리가 가능하죠. 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금속은 0.05 질량 퍼센트 정도의 산소만이 함유된 고순도 금속이 됩니다. 문제는 생산성이 제한적이며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집약적이며 상당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에 환경적 부담을 갖습니다. 타이타늄은 지구 지각에서 9번째로 풍부한 원소이지만 타이타늄 광석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순수한 타이타늄으로 만든 제품은 드뭅니다. 그럼에도 다른 금속에 비해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아이폰 등의 기본 프레임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늄 합금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바로 0.02 질량 퍼센트까지 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더욱 뛰어난 공정이자 히토류 금속을 재료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용융 타이타늄을 이트륨 금속 및 플로리나 이트륨과 반응시키는 것입니다. 사용된 이트륨 또는 히토류 원소의 회수와 재사용이 가능하며 광석만이 아닌 사용 후 산소가 다량 함유된 타이타늄 스크랩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도가니 내에서 처리된 결과를 본다면 순수한 타이타늄 금속만이 분리되며 이트륨과 산소 등의 고형화된 슬래그 등은 분리되어 얻어집니다. 후처리로 각각의 요소로 또다시 나눌 수도 있으며 이트륨 적용 방식을 공정 설계 단계까지 간단히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성이 높습니다. 히토류 원소 중 광석에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던 이트륨이 선호될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한계는 저산소 조성으로 얻어지는 타이타늄에 오히려 질량 기준으로 최대 1%의 이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트륨으로 인해 타이타늄의 물성이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확인과 추가적인 분리 등이 필요하다는 정도입니다. 이트륨이 바꾸고 있는 기술 중에는 배터리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을 이용한 이온 배터리가 대부분이죠. 가볍고 저장 전력량도 뛰어나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지지만 두 극과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구성에서의 손상은 인화성 유기 전해질의 필수적 사용으로 인해 여러 화재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 배터리에 대한 시급한 우려사항은 액체 전해질에 대한 의존성에 말미암은 가연성 및 폭발 위험입니다. 따라서 불연성 고체 전해질의 개발은 고체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내연기관 차량을 규제하고 지속 가능한 운송 수단으로의 글로벌 전환에서 전기자동차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함에 따라 2차 배터리, 특히 고체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염화물 기반 고체 전해질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높은 안정성과 간편한 제조 방식으로부터 염화물 기반 배터리가 고체 배터리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기대되어 왔지만 염화물 배터리는 이트륨, 스칸듐 및 란타넘족 원소를 포함한 값비싼 히토류 금속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비실용적이라는 평가도 많았죠. 최근 시도에서는 일반적인 리튬 이트륨 염화물에 대해 먼저 시도되었습니다. 금속 이온이 리튬 이온 경로 근처에 위치했을 때 정전기력이 이동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금속 이온 점유율이 너무 낮으면 리튬 이온 경로가 좁아져 이동성이 방해받습니다. 확인된 결과 각 층 내의 이트륨 이온의 배열은 이온 전도도에 영향을 줍니다. 리튬 이온에 방해받지 않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 층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자리를 차지하는 금속 이온의 점유율은 0.444보다 작아야 합니다. 또한 각 층 내에서 리튬 이온을 위한 충분히 넓은 경로를 만들기 위해 금속 이온의 점유율은 0.167보다 커야 합니다. 상충되는 요소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해질을 설계하는 전략을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진 고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트륨 염화물 조성을 통한 고체 전해질 리튬 배터리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을 목표한다면 강력한 툴로 떠오르는 인공지능 기반 머신러닝을 통해 조성적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성과로 먼저 알려진 물질의 결정 구조로부터 다른 원소를 대체하거나 혼합하는 방식으로 3,200만 개의 후보를 도출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분자 계산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목록을 계산하려면 최소한 수십 년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기존 알려진 물질에서 학습한 패턴을 기반으로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해 단 80시간 만에 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성, 즉 현실 물질계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료를 필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후보 목록이 60만 개 미만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추가적인 AI 분석을 통해 배터리에 필요한 전기적 및 화학적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선택하며 희귀하고 독성이 있거나 비싼 재료를 제외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3,200만 개의 후보로부터 유력한 23개의 후보를 남기는데 그중 5개는 이미 알려져 있던 조성이어서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합성 설계 단계에서 기능성 배터리로 가는데 약 6개월뿐이 소요되지 않아 전고체 배터리의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얻어진 대상은 모두 이트륨과 리튬, 소듐을 핵심 양이온으로 구성하고 있는 조성이었으며 이트륨이 결정 구조와 물질의 안정성에 관여함을 지금부터 주목하면 좋습니다. 더욱 특별한 배터리 역시 이트륨에서 시작됩니다. 산화환원 반응 없이도 전자를 저장하고 잃을 수 있는 이상한 특징을 가진 물질이 발견된 것이죠. 리튬 이온과 같은 기존 배터리에서 전극의 원자는 배터리가 충전되거나 방전될 때 전자를 잃거나 얻으며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혹은 그 반대로 전환됩니다. 즉 재료의 원자가 환원되거나 산화되며 원자의 크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배터리 전극의 부피가 최대 30%까지 줄어들거나 팽창하기도 합니다. 여러 번의 충전 및 방전 주기를 거치면서 결국 전극이 갈라지고 배터리 수명과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 중 하나도 여기 숨어 있죠. 전자화물의 적용은 부피 변화가 결여된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전자화물은 전자를 원자와 분리하여 유지하는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자가 음이온처럼 작동하여 산화환원 반응을 완벽히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안정한 형태로 구성 가능한 요소는 이트륨 2플로로카벤이며 가역적으로 플로린을 잃어버려 전자화물 형성이 가능합니다. 산화환원 반응이 없는 이트륨 배터리 시스템은 현재 상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2배 용량을 갖습니다. 이트륨의 변화는 호스트 원자 3개당 플로린 원자 2개가 저장되기 때문인데 가장 좋은 효율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호스트 원자 3개당 리튬 이온 1개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전극의 원자 수를 66%나 증가시켰음에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플로리나물 배터리는 이전부터 관심받고 있었지만 무게나 안정성, 부피가 리튬 배터리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이트륨으로 구성된 배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셈입니다. 세계 야생동물 연맹에 따르면 매년 최대 50만 톤의 어획도구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태평양 해양 폐기물의 46% 이상이 어망이라고 합니다. 어류나 거북이 등 수많은 해양 생명체는 버려진 어망에 갇혀 목숨을 잃습니다. 이를 고스트 피싱이라 불리며 아무 목적 없이 생명체를 죽이는 악순환으로 표현되는데 그럼에도 어망의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다에서 꺼내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과 더불어 어망 교체 비용이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물에 그대로 버리고 새 것을 사는 편이 회수보다 손실이 적기 때문입니다. 종이나 음식물 쓰레기는 해양에서 생분해되며 금속 폐기물은 바다에 가라앉아 서서히 산화되어 분해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오직 플라스틱류만이 너무나도 안정한 성질로 인해 해양 문제의 주범이 됩니다. 어망 등을 구성하는 물질은 나일론 6입니다. 엡실론 카프로락탐이라는 분자의 고리 열림과 중압만으로 합성이 가능하기에 저렴하고 유용합니다. 현재 나일론 6를 폐기하는 방법은 매립지에 그냥 묻는 것 외엔 없습니다. 나일론 6를 태우면 유독성 질소 산화물이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등이 대량으로 배출되며 재활용에 필요한 고온 고압에서의 에너지 비용이 오히려 적자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이트륨 배위 화합물 촉매에서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란타넘이나 이트륨을 금속 중심에 삼은 배위화물 촉매 물질을 사용했을 때 나일론의 단량체인 카프로락탐을 99% 수율로 회수할 수 있었으며, 용매가 필요하지 않은 공정에 기존보다 100도 이상 낮은 온도인 단 220도 조건에서 0.04몰% 촉매 부하만으로도 완전한 화학적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양 생명체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트륨인 셈입니다. 한정적인 조건에서 이트륨끼리는 어떤 화학 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론적인 계산으로는 두 이트륨 중심 사이 직접적인 단일 결합을 예측했지만 실험적으로 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탄소 동소체이자 작은 구형 껍질 모양인 플로렌의 내부 공간을 활용한 엔도헤드럴 메탈로플로렌의 일부로서 이 애매한 결합이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흑연과 산화 이트륨 혼합물의 아크 방전을 통해 메탈로플로렌을 제조하고 생성물을 분리합니다. 캡슐화된 이트륨 금속 환경을 X선 결정학으로 확인했을 때 82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플로렌 케이지에서만 이트륨 단일 결합이 관찰되었고, 그보다 큰 케이지에서는 이트륨 카바이드 클러스터가 관찰됩니다. 한정적인 조건에서 관찰되는 원소들의 결합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아하실 수 있지만, 가능한 화학적 환경인지 금지된 환경인지의 여부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유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인 셈입니다. 이트륨이 촉매로 사용되는 경우는 나일론의 분해와는 달리 고분자 물질의 합성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탄소 사이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진 작고 간단한 분자인 에텐의 중합 반응에 이트륨이 사용되며, 나일론을 깨뜨려 고리 형태로 되돌리는 것과 달리 고리형 에스터 단량체를 깨뜨리며 중합해 다양한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촉매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트륨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가넷입니다. 가넷은 규산염 광물 그룹 중 하나입니다. 짙은 붉은색을 의미하는 14세기 중세 영어 단어 garnet에서 유래한 만큼 천연 상태로는 붉은 보석의 일종입니다. 규산염을 제외한 두 종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3개와 2개 조합된 형태를 공통적인 가넷 분자식으로 갖습니다. 천연 가넷은 언제나 규소를 사용하지만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가넷은 규소 대신 다른 원소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결정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3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2면체와 8면체, 그리고 4면체 구조가 반복적으로 배열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복잡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구성 성분들을 기준으로 합성 가넷에서 가능한 조합은 각 위치별로 다양한 금속 원소가 함유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이금속이나 히토리 원소가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12면체 자리에서는 이트륨이 중요하게 관여합니다. 오랜 시간 모조 다이아몬드로 사용되던 물질은 이트륨 알루미늄 가넷, 줄여서 야그입니다. 야그는 3개의 이트륨과 5개의 알루미늄, 그리고 12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조성을 갖습니다. 하나 알루미늄은 다양한 결정성 광석 구조에 등장하는데, 이트륨의 역할은 뭘까요? 이트륨의 가장 큰 역할은 결정 격자의 안정화입니다. 5주기 금속 원소인 이트륨은 비교적 큰 직경을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의 균형을 맞추고 안정성을 유지해 고온 및 고스트레스 조건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이트륨은 화합물에서 항상 삼가 이온으로 존재하므로 짝을 이루지 않은 홀전자가 단 하나도 없으며 무색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특별한 자기적 또는 분광학적 특성이 없습니다. 이는 장점으로 작용해 이트륨 화합물이 다른 란타넘족 원소를 위한 호스트 원소로 사용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트륨은 다른 종류의 히토리 원소의 도핑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게 되며, 타이타늄이 도핑되면 파란색이, 세륨은 노란색, 유로늄은 붉은색, 네오디뮴은 보라색 결정을 만들며, 어뷸이나 털뷴, 크로뮴, 홀뮴, 이터뷴 등도 제각기 다른 색상의 야그를 만듭니다. 이들은 레이저 결정체로 사용 가능하며 특히 ND 야그가 대표적이죠. 이트륨의 안정성에서 유래한 높은 열적 안정성 및 충격 저항성은 이트륨이 함유된 세라믹 및 유리 소재의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결정지를 이룰 때 무색 투명해지는 산화 이트륨을 첨가한 유리로 카메라 렌즈를 제작해 열과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이트륨의 범용적인 활용 분야들로, 먼저 음극선관 TV에 사용되던 적색 인광물질의 원료입니다.
삼가 유로듐 이온이 첨가된 이트륨 옥시설파이드가 사용되었으며, 역시나 이트륨이 호스트 원자로 작용해 일부가 유로듐으로 대체되며 붉은색 인광 효과를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터뷴을 첨가한다면 녹색 인광이 발생해 쿨 화이트 색상의 형광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이트륨 호스트 없이 유로듐이나 터뷴만이 사용되었다면 안정성이 낮아 제조와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트륨은 또한 연료 전지에도 사용됩니다. 소량의 이트륨 산화물이 지르코늄 산화물에 추가되어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라 불리는 조성을 만듭니다. 산화물 이온을 전도하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연료전지에서 내구성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YSG는 자동차 배기 시스템에 장착되어 배기가스 산소량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보내 엔진의 최상의 공기 연료 혼합물을 제공하도록 분석하는 람다 센서를 만드는 데도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빛에 대한 이트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간다면 현재 도달한 광원의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전구는 고온의 텅스텐 필라멘트가 사용되는 할로젠 등이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형광물질과 가열기체의 자외선과의 반응으로 밝은 색상을 만드는 형광등이 보급되었으며, 이제는 반도체 특성을 활용한 발광 다이오드가 거의 모든 자리를 교체하고 있죠. 비용적으로는 하나의 할로젠 등을 만드는 것이 저렴하지만 밝기와 수명, 전력 소모량 등을 고려했을 때 LED가 가장 효율적인 광원으로 대표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원에 대한 전력 소모는 계속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총 전기 생산량의 15% 이상, 즉 연간 약 4,500억 달러 이상이 조명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50 루멘 퍼 와트 이상의 LED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30%가량의 전기를 추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같은 LED의 제작에는 세륨이 사용되곤 하는데, 세륨 이온과 야그의 복합 세라믹 구조는 열적으로 안정된 산화 알루미늄과 함께 적용되어 완전한 무기질 광 변환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적용은 기존 방식에 비해 20에서 30%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지상 및 항공 우주 기술에 적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대됩니다. 빛이 아닌 색에서는 더 극적인 발견과 관계됩니다. 수백 년 만에 새롭게 만들어진 가장 파란색이라는 인망블루를 구성하는 핵심 재료가 이트륨이기 때문이죠. 새하얀 이트륨 인듐 산화물과 새카만 이트륨 망가니즈 산화물을 뒤섞어 고온 열 처리했을 때 얻어진 결과물이 이보다 더 파란색일 수 없는 물질이었으니 흥미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인망블루가 얼마나 파란색일지는 기존 사용되던 다른 파란색들과 비교하면 명확합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파란색들을 기준한다면 먼저 코발트 블루입니다. 코발트와 알루미늄의 산화물인 코발트 블루는 앞서 본 색상이 있어서인지 빛바랜 느낌이 강하죠.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사용된 파란색이라는 이집션 블루는 칼슘과 구리가 함유된 규산염 물질입니다. 역시 아쉬움이 큽니다. 그나마 후기의 파란색이자 청산이라 불리는 물질들의 시작이 되었던 프러시안 블루는 철 이온이 함유된 배위 화합물로 파란 색상을 갖습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쨍한 파란색을 갖는 인망블루의 첫 발견이 얼마나 놀라웠을지,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이루어진 이 발견이 얼마나 오랜만에 세계 혁명이었을지 흥미롭죠. 인망블루의 조성은 정해진 수의 이트륨에 비해 비율적으로 조절된 인듐과 망가니즈로 이루어집니다. 이트륨은 이제까지 모든 고체 물질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심 원소입니다. 유기물에서 탄소의 역할을 무기물에서 이트륨이 하고 있으니 중요성이 와닿죠. 이트륨은 화학적으로는 비활성이어서 색상 발현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안료가 합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른 원소들의 역할도 함께 소개한다면, 인듐은 전자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망가니즈의 전자 배치를 조절하며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도록 유도하는 조력자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란색의 발현은 망가니즈의 역할입니다. 망가니즈 이온의 d오비탈 to d오비탈 전이를 통해 빛을 흡수합니다. 무엇보다 가시광 스펙트럼의 적색, 녹색 영역에서 빛을 흡수하지만 청색은 흡수하지 않아 푸른 청색이 발현되며 모든 적외선을 반사하는 작용이 함께 가장 파란 색상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트륨 조성만 유지된다면
다른 원소를 교체하며 여러 색상을 형성할 수 있으니 이 모든 작업의 기틀이 되는 이트륨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더 작게 만들어진 이트륨 조성의 입자는 흥미로운 광학적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주입되는 빛의 파장과 방출되는 빛의 파장 사이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크게 다운 컨버전과 업 컨버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입되는 빛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보다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더 작다면 다운 컨버전이며 아주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언제나 에너지의 손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작용에 대한 물질의 반작용이 작은 것은 자연스럽죠. 반면 주입되는 빛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보다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더 큰 경우를 업 컨버전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전체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빛의 파장만을 고려했을 때 더 작은 에너지의 빛으로 더 큰 에너지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예를 든다면 기를 모아서 한 번에 쏘아내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다운 컨버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23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이었던 양자점입니다. 자외선이라는 고에너지의 빛을 통해 육안으로 관찰되는 더 낮은 에너지의 가시광선 빛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작은 에너지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쏘아냈을 때 나노입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더 높은 에너지에 비친 가시광선으로 다양한 색상이 보이는 업컨버전 나노입자는 포함된 히토리 원소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 달라집니다. 아주 작은 광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세포 이미징을 비롯해 생명과학적 분야에 대한 적용이 있겠죠. 세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 작지만 한 번에 하나씩 이미지할 수 있을 만큼 밝은 발광 나노 결정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역시나 이트륨이 핵심이며 소듐 이트륨 플로라이드 나노 결정이 빛을 업컨버팅하며 저에너지 광자를 더 높은 에너지로 다시 방출합니다. 업컨버팅 나노 결정의 가장 큰 장점은 세포가 스스로 빛을 업컨버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기물 등 분자 프로브를 사용해 세포를 이미징할 때 자외선 혹은 가시광선 파장의 빛을 쪼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포 내의 많은 생물질은 흡수된 빛을 재방출하며 이미지의 배경 잡음을 생성합니다. 자연스레 더 많고 다양한 프로브와 더 강한 광원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되죠. 업컨버팅 나노 결정은 적외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잡음 없이 어두운 배경에 선명한 신호를 만듭니다. 이트륨 나노 결정을 이용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는 시각 인식 범위의 확장 기술입니다. 적외선을 녹색빛으로 변환하는 이트륨 나노입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나노입자를 눈의 원추세포와 간상세포의 광수용체에 부착되는 당단백질 콘카나발린 A의 공유결합으로 먼저 연결합니다. 콘카나발린 A는 광수용체 외막에 당분자에 결합하게 되는데 결국 쥐 눈 뒤쪽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에 부착되어 저레벨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업컨버팅 나노입자가 적외선을 가시 범위로 전환하는 셈이죠. 시술 후 980나노미터의 적외선을 빛으로 인식해 동공이 수축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었습니다. 쥐가 화면에 적외선 패턴으로 표시된 숨겨진 플랫폼으로 수영하도록 훈련시킨 후 기능을 확인했고 녹색 삼각형과 적외선 삼각형을 본다면 정확히 똑같지만 주변광과의 호환을 통해 인식이 가능했습니다. 아직 인간에게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빛을 볼 수 있는 미래는 코앞에 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트륨 가넷의 사용은 그래핀과 연결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핀은 많은 물리화학적 특성과 장점을 갖습니다. 내구성, 유연성, 열과 전기전도성 등이 대표적이지만 아쉽게도 자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성 불순물로 도핑해 그래핀의 자성을 유도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핀의 전자적 특성을 방해하는 경향을 가져 무의미합니다. 그래핀 방막을 원자 수준으로 매끄러운 이트륨 철 가넷층에 올렸을 때 그래핀 방막이 자화되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래핀은 이트륨 철 가넷의 자기적 특성을 빌려 가져온 것과 같습니다. 이트륨 철 가넷에서 5개의 삼가 철 이온은 2개의 팔면체와 3개의 사면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삼가 이트륨 이온은 불규칙한 입방체에서 8개의 산소 이온에 의해 배위됩니다. 두 배위 부위의 철 이온은 서로 다른 스핀을 나타내어 자기적 거동을 만들게 되죠. 이트륨 철 가넷은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광자기 기록 기술이 그중 하나입니다. 자성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을 줄인다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을 수백억 원 범위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과열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는 물리적 프로세스는 부사물로 열을 생성하기 때문이죠. 수치적으로 서버를 유지하고 냉각하는데 총 전기 사용량의 최대 70%가 소요된다고 추정될 정도입니다. 편광 펄스를 사용해 코발트로 도핑된 이트륨 철 가넷 필름에서 두 가지 안정적인 자기 상태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넷의 미세한 단면 자화를 전환하면 효과적으로 0과 1의 자기 비트 정보를 쓸 수 있죠. 20조분의 1초 이내에 한 비트의 정보를 쓸 수 있으며 기록 이벤트에서 생성되는 열은 22조분의 1줄에 불과합니다. 이는 표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같은 양의 정보를 쓸 때 생성되는 열보다 약 10억 배 적은 만큼 처리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미래에는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통신에도 이트륨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자기 스펙트럼 자체는 현대 세계의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죠. 하지만 우리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아주 작은 부분인 10억 분의 1% 미만인 전파 영역만을 무선 통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약 7GHz에서 24GHz까지의 주파수를 포함하는 주파수 범위 3대역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선 통신은 주로 저주파 대역을 사용했습니다. 600MHz에서 6GHz까지 작업하며 이들을 3G나 4G 혹은 5G 등으로 불립니다. 무선 장치는 다양한 주파수에 대해 서로 다른 필터를 사용하는데 모든 주파수나 대역을 포괄하려면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많은 수의 필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에는 100개 이상의 필터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대역의 신호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한 가지 복잡한 문제는 많은 주파수가 이미 위성용으로 예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고주파수 영역을 점유하고 있으며 군 또한 레이더 주파수나 위성 통신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트륨 철 가넷의 스핀 특성을 활용한다면 자기 스핀파의 전파가 가능합니다. 이로부터 만들어진 소자는 매우 작고 다양한 주파수 범위에 대한 도입이 가능합니다. 3.4GHz에서 11.1GHz 사이의 모든 주파수에 맞춰질 수 있으며 소자 결합 계수나 소자 품질 계수, 소자 성능 지수와 정자기 저항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크기와 범용성 규모를 봤을 때 6G 통신 단계에서는 기존 100개 내외의 필터를 모두 제거하고 하나로 간략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트륨 덕분에 말입니다. 이트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초전도체입니다. 최근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초전도체 자체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초전도체는 실존하며 단지 상온 상압에서 작동하는 꿈의 소재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참에 초전도체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였던 하이케 카메를링 오네스였습니다. 오네스는 191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는 햄슨 린데 사이클을 이용해 재료를 절대 0도에 가깝게 냉각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합니다. 햄슨 린데 사이클은 줄 톰슨 효과에만 의존하는데 이를 통해 여러 물질들을 약 마이너스 270도까지 냉각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차가운 물질인 액체 헬륨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1911년에 그는 물질의 냉각 분석 중 4.2켈빈에서 수은의 저항이 0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온갖 종류의 금속과 합금을 시험했고 그중 많은 것들이 초전도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용성이 전무하다 할 만큼 낮은 온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초전도성이 관찰된 가장 높은 온도인 임계 온도는 오네스 이후 약 70년 후 시기인 1980년대 중반까지도 약 20켈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IBM 연구원인 알렉스 뮬러와 게오르그 베드노르츠는 아륨으로 도핑한 란타넘 구리 산화물 세라믹이 35켈빈의 고온에서 초전도 효과를 보임을 찾아냅니다. 이는 1987년 노벨 물리학상으로 이어집니다. 곧이어 1987년
미국 알라바마 대학교와 휴스턴의 모 쿠엔우와 폴 추는 란타넘 대신 이트륨을 도입한 YbCO를 찾아냅니다. 단 93켈빈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입니다. 여전히 꽤 차갑지만 액체 헬륨 대신 액체 질소를 사용하여 도달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습니다. 질소는 헬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초전도성은 이제 대중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며 현재 사용하는 MRI 스캐너 등이 액체 질소 냉매를 사용해 더 높은 온도에서 저렴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작이 된 셈입니다. YbCO의 구조에서도 이트륨은 안정성에 관여합니다. 합성은 비교적 간단한데 산화 이트륨과 탄산 바륨 그리고 산화 구리를 뒤섞어 각 원소 비율이 1대 2대 3이 되도록 만든 후 구워주면 끝입니다. 초전도체 실험은 조합과 테스트가 복잡하지 합성은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투입한 원소 비율을 유지하지만 결합한 산소 개수가 불균일해질 수 있습니다. 가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간 후 냉각 단계에서 산소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트륨이나 바륨과 달리 구리는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어 2가와 3가 구리 도입에 따른 산소 자리 형성으로부터 초전도성이 나타납니다. 전도 특성은 산소 개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X가 0.07 근처일 때 최고 초전도 전이 온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전도체는 어디까지 임계 온도가 올라왔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높은 온도의 초전도체 3개를 고려했을 때 그중 둘은 이트륨 수소화물입니다. 최대 초전도 온도가 224켈빈인 6수소화 이트륨과 243켈빈의 9수소화 이트륨입니다. 물론 초전도성을 위해서는 높아진 온도만큼이나 높은 170기가파스칼 수준의 고압이 필요하니 상온 상압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초전도체의 발견은 아직 먼 일일 듯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이트륨은 다양한 금속 소재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원소이자 다른 히토리 원소의 도핑을 위한 호스트 원소로 작용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무기물계의 탄소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이트륨은 다양한 빛과 색에 연관된 원소로 안료부터 광원, 가넷 등에 사용됩니다. 통신이나 자기기록, 초전도체 등 첨단 소재의 물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꼭 투입되는 필수적인 첨가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